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131페이지에 재무제표상의 세무조정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그 각종 조정 명세서 작성을 기준으로 많이 세무조정을 생각을 하시는데, 자, 대원칙은 재무제표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먼저 회사 등록 사항과 관련되는 부분, 좀 이따가 이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한번 보시면 주소 변경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 제가 살펴볼 거고요.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도 세무사랑 프로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 구분 이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이 그 소득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무사랑 프로에서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득세법에서 소득 종류별로 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과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전체는 사업소득입니다. 전체 사업소득인데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세 가지 소득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공제 여부 때문에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같은 임대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이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통산해서 2월 결손금이나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반 임대하고 주택임대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 임대소득, 즉 주택임대를 뺀 나머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타소득과 통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소득은 타소득과 통산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소득은 32번 코드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30번 코드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소득과 관련해서는 40번 코드로 정리되고 있고, 중소기업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중소기업은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는 업종과 규모 기준만 충족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성 요건은 개인 사업자 쪽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다음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소기업 이야기하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이다 라는 거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호텔, 여관, 주점업과 관련되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점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일반 유흥, 무도 유흥 주점, 단란 주점만 영업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표준산업분류,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종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표준산업분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죠. 표준산업분류라고 하는 부분은 통계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내용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주점업 안에 들어가면 주점업을 찾아보면 일반 유흥, 무도 유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맥주와 기타 기타 주점업이 있는데, 생맥주 전문점이나 기타 주점업은 표준산업분류상에는 주점업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는 주점업에서 빠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맥주 전문점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중소기업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표준산업분류를 다시 한번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표준산업분류의 주점업종에는 생맥주 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그 다음에 단란주점을 제외한 기타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적 용역 사업자에 대한 접대비 필요경비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인적 용역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원천징수할 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프리랜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분들인데,
그분들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건데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 기획재정부 예규가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부분인데 업종과 관련되는 기획재정부 예규는 기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기본법에 있는 그 규정을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소기업 판단할 때는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뭐 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대한 규정들을 다 종합해서 내용을 봤을 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장하는 3.3% 원천징수 되신 분들 기장할 때 접대비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한도로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규모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이내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매출액은 최대 1,500억, 1,000억, 800억, 600억, 40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매출액이 그러니까 400억 넘어가는 케이스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문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인 사업자는 전부 중소기업 규모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안에 소기업은 있지만 이 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만 있습니다. 특별세액 감면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액 감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소기업도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 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요것도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120억 이하부터 10억 이하로 업종별로 나열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교재의 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해당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졸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최초로 한 번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일단 아니어야 되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보험,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업종들은 중견기업으로 바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법규 중에 적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조세 유형별로 3천억이나 5천억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5천억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할 때는 3천억 미만일 때 중견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소득세 신고할 때 중견기업까지 넘어가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접하기가 드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131페이지에 회사 등록 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회계관리의 재무회계의 기초정보에 보면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개인조정 쪽에서도 보시면 과표 및 세액 계산의 첫 번째에 회사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 등록을 클릭하셔서 등록 사항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 등록은 기본사항, 추가사항, 회사 도장이라든가 뭐 이런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기본사항에는 회계연도,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관련되는 정보들은 뭐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사업장 주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우편번호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자,
그 7번에 나와 있는 자택 주소 있죠. 자택 주소가 지금 포항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말풍선을 눌러 갖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산자로라고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도로명 주소로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우편번호하고 연결을 해서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연동해서 자동으로 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 변경이 됐을 때 하단 부분에 주소지에 관련되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주업종 코드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 코드로 업종 매출액에 대한 분류를 전부 다 신고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주업종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경비율 책자에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정확한 경비율 코드를 찾아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공동사업장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공동사업장은 소득금액을 이제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죠.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기장하고 소득금액은 개인별로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안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공동사업장 여부에 여로 체크가 되면 여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개인 조정에서 보시면 과표 및 소득금액 및 과세 표준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가 우리 회사 등록에서 공동사업장 여부가 여로 되어 있을 때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소득 구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교재 132페이지에 있듯이 30번에 부동산 임대, 32번에 주택 임대, 40번에 사업소득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는 본인이 사용을 하고 일부는 임대를 놓고 있다라고 하면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때는 이제 구분 기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별로 회사 코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구분 기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의 중소기업 여부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체크하셔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인세법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인지 여부가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라고 하는 서식이 있어서 별도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을 준용해서 우리 표준재무제표 및 수익금액 조정 쪽에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양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요 양식을 한번 제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우리 교재 13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작성할 때 첫 번째 사업 요건에서 업종별 경비율 코드와 수익금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서식들을 작성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상단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F12 블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블록이 메뉴를 통해서 모든 서식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업종별로 수익금액과 관련되는 정보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하는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나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나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 요 금액이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F12 블록을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칸이 두 칸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된 매출액이 큰 업종이 첫 번째 칸으로 가고요. 업종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다음 수익금액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는 모든 업종에 대한 수익금액을 합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밖의 사업은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경우죠. 호텔, 여관, 주점업에 대한 매출만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업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업종이기 때문에 적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규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규모 기준은 당회사에 대한 매출액인데, 매출액은 사업 수익 금액에 대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모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커서를 이동하다 보면 이게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클릭해 보시면 그 업종별 금액이 나옵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회사는 지금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죠. 제조업에 대한 기준을 찾아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1,500억 이상이 될 겁니다. 1,500억이나 1,000억 기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업종이 이제 사례의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 144페이지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에서 28번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28번 코드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 분류기호 있죠. 분류기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분류가 이제 제조업이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코드 번호인데 28번 코드가 이제 전기 장비 제조업입니다. 1,500억이죠. 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1,500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억이 하니까 중소기업 기준은 규모 기준은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독립성 및 유예기간과 관련해서는 독립성은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적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예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회사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탭에 소기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규모 기준입니다. 별표 3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 내용이 나타날 겁니다. 팝업창이 뜰 텐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억 기준에 적용이 되는데 120억 보다 우리 당해연도 매출액이 작기 때문에 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걸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에도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도 적합하고요. 소기업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중견기업은 부적합으로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중견기업으로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용을 중견기업 작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작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무조정 사항이 들어가는데, 시작할 때 제목이 재무제표상의 세무조정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갖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재무제표에서 바로 세무조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세무조정을 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부터 시작해서 자산 관련되는 부분인데 대손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손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과 관련해서는 평가 문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연금 세무조정이 있겠죠. 그것과 관련된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물이나 기계장치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차량운봉구는 감가상각비 세무조정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외화 차입금과 관련되는 부분 평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가서 내용들을 쭉 보시다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소득세 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소득세와 관련되는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잡손실과 관련되는 부분도 내용을 미리 한번 체크를 해서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471페이지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백두무역상사의 손익계산서 일부다라고 해서 이자 수익, 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라는 건데, 자, 소득세와 관련되는 부분은 바로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는 지금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있죠.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것은 이자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분류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를 합니다. 물론 이제 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일시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열거된 소득은 과세를 합니다만은 우리 유형자산 처분 손익과 관련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바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개인조정에 가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 표준재무제표를 전부 다 작성을 했을 거고요. 작성된 표준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 표준재무상태표 관련되는 부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 줍니다. 반영을 해주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종 개인 조정에 있는 메뉴들을 실행을 하실 때 상단에 보시면 F3번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없는 경우는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합계잔액 시산표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 원가 명세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원가 명세서도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무조정이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250만 원. 이 부분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 등과 관련되는 부분, 첫 번째 소득세 등 500만 원 필요경비 불산입 인출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익 계정에 보시면 우리가 자비익 계정 회계관리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나 손익계산서 또는 계정별 원장을 통해서 조회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자비익 계정에 보시면 자비익에 보시면 일자리 안정지원금 있죠. 일자리 안정지원금은 당연히 과세가 되는 부분이고요. 직전 연도 토지분 재산세가 환급이 됐다. 재산세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비용이 환급되는 경우에는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환급 이자 관련되는 부분인데, 소득세 환급 이자는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불산입금액 총수익금액 불산입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비익으로 잡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잡이익 53,000원 해서 인출로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소득처분에 1번부터 6번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유보와 관련되는 소득처분 1번 유보와 2번 추인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6번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6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출로 해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의 148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1차적인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서 또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식부기자나 간편장부 대상자나 상관없이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총수익금액 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바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처분손실 388만 9,700원, 필요경비 불산입, 인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익금액에 대한 정리를 할 때 2차 세무조정으로 우리 회사가 백두무역상사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처분가액은 총수익금액 산입, 공장자산 양도라고 해서 1,000만 원 입금 총수익금액 산입 인출로 처리했고 양도 고정자산 장부가에 1,388만 9,700원 인출 처리했듯이 필요경비로 인출 처리했듯이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법 쪽에서는 처분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1차 세무조정과 2차 세무조정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이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모두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